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해축팬 279화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뉴캐슬과 리버풀의 경기 리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1부를 굉장히 길게 네. 찍었어요. 그래서 2부를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뉴캐슬은 자신들의 베스트 11을 가동을 했죠. 1, 2라운드와 동일한 라인업을 가지고 나왔고요. 지난 경기에서 이제 중간에 부상 우려로 교체되었던 조엘링턴도 무사히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엔도가 이제 선발 데뷔전을 치렀죠. 물론 교체 투입되면서 지난 경기는 뛰었지만 엔도가 이제 맥칼리스터 그리고 소보슬라이와 함께 중원 라인을 구성을 했고요. 본머스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았던 맥칼리스터가 있는데 이 선수도 이제 징계가 철회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기에서도 무사히 선발 출전을 했고요. 그리고 부상 우려가 있었던 아놀드 그리고 디아스도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두 팀 모두 약간 베스트 라인업으로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이제 경기 내용으로 들어가 보자면 리버풀부터 좀 살펴볼게요. 리버풀은 아무래도 이제 엔도가 합류한 중원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엔도, 맥칼리스터, 소버슬라이의 중원 조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도의 합류로 두 메짤라 그리고 맥칼리스터와 소버슬라이죠. 좀 더 공격적으로 활약을 했거든요. 앞선 두 경기를 살펴보면 맥칼리스터가 이제 3선에 뛰었어요. 그리고 학포가 메짤라로 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희가 이제 1라운드 첼시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뭔가 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는 이제 엔도가 3선에 합류를 함으로써 두 메짤라가 좀 더 자신들의 롤에 걸맞는 역할을 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학포 또한 가짜 9번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좀 엔도의 합류로 좀 팀의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좋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리버풀 같은 경우는 공격은 지금까지 계속 잘 되고 있었지만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결국 밸런스였잖아요. 그래서 뭐 엔도가 이날 경기에 뭐 엄청 잘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있음으로 해서 밸런스가 좀 맞아졌다. 이렇게 좀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버풀은 학포를 각자 9번 움직임, 그러니까 작년에 뛰었던 학포죠. 네. 그런 움직임을 통해서 중원의 수적 우위를 노렸는데요. 특히 3-2-5 기준에서 5명의 공격진이 뉴캐슬의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에 압박 라인을 형성을 해줍니다. 기마랑이스에 대한 대인 수비를 시도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하면서 좀 더 빌드업을 방해하고 주도권을 얻고자 했죠. 그래서 사실 아놀드가 초반에 옐로 카드를 받긴 했지만 한 전반 20분 정도 지금까지는 리버풀의 공격 장면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리버풀이 충분히 이 그림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엔도가 합류함으로써 학포의 활용도가 많아졌고 메짤라, 풀백의 동선을 좀 더 유기적으로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조금 엔도가 이 경기에서는 크게 돋보이진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 자신이 출전한 두 경기에서 모두 퇴장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건 좀 본인한테 악재일 거예요. 좀 스트레스일 수 있죠. 야, 나 왔는데 왜 항상 10명이서 뛰냐 우리 팀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명이 퇴장당하면 그만큼 커버해야 될 범위가 넓어지고 해야 될 역할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새로 합류한 선수 입장에서 지금 11명을 쓰려도 쉽지 않은데 사실 저는 10명이면 뭐 어떻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10명이 뛰는 거 있잖아요. 사실 네. 10명이 뛰는 거는 커버 범위가 하고 그 역할이 저는 아예 달라진다 봐요. 네, 자신의 그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는 저는요. 역할이 바뀐다 봐요. 일단은 10명이니까 그러니까 커버 범위가 넓어지는 건 좀 당연하겠죠. 근데 저는 자신의 역할을 그 자리에서 하냐? 그거는 이제 무의미해졌다고 보고 10명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자리를 지켜야죠. 그 자리를 이제 사실 대부분 10명이 되는 순간부터는 내려서서 4-4-1을 만들잖아요. 4-4-1. 4-4-1. 4-4-1을 만들잖아요. 사실 그거는 무슨 역할이 있다라고 물론 그 안에서 세세함의 역할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사실 그 순간의 상황이 이제 반다이크가 퇴장을 당하고 나서 그 상황이 벌어졌음에는 그냥 4-4-1이다. 네. 저는 사실 어떤 걸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퇴장이 되게 일찍 나왔기 때문에 뭐 엔도가 뭔가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지 않나. 네. 뭐 결론 짓자면 엔도의 합류로 자신의 역할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역할 내지는 포지션이 정리가 된 건 좋았고 실제로 엔도도 나쁘지 않은 활동량 내지는 패스를 보여줬는데 뭐 퇴장 이슈로 인해서 좀 적응하는 데 스스로 어렵지 않았을까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도의 중원은 이 정도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 집중력에서 좀 변수가 발생한 게 아쉬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버풀의 초반은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수비에서 이제 변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경기가 꼬였죠.
하나씩 정리해 보자면 우선 아놀드가 옐로 카드를 받은 걸 좀 짚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득점 장면이랑 좀 연관성이 있죠 이건. 네. 수비 빌드업의 핵심인 아놀드가 6분 만에 경고를 받습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면 고든과의 경합에서 좀 밀리면서 약간 신경질을 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때 터치라인을 나간 스로인 볼을 던지면서 경기 지연 행위로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옐로 카드를 받게 되다 보니까 고든에 대한 수비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고요. 평소 같았으면 중앙으로 이동해서 압박을 1차적으로 저지해주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도 병행하는 아놀드였는데 그런 것보단 비교적 경합이 적은 측면으로 좀 동선이 제한되는 결과를 맞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라운드의 경기를 픽을 할 때 사실 전체적으로 픽할 경기들이 없겠다. 그러니까 전술적인 요소들이 들어간 경기들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우리 그냥 이 경기로 하는 걸로 하자, 준비하자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다음에 얘기를 하겠지만 반다이크 퇴장 있잖아요. 이거 나오자마자 야 경기 잘못 픽했다. 네. 저도 걱정이 많이 됐어요. 야, 이거 할 얘기가 있을까? 사실 전반 30분이었던 것 같은데 30분? 거의 28분 그쵸? 정도에 퇴장 당한 걸로 알고 그때 있습니다. 퇴장 당하면 사실 할 게 별로 없거든요. 네네네. 네. 물론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럼 저런 경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반다이크가 말씀해주신 대로 한 30분쯤 퇴장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상황만 보면은 퇴장이 맞다고 저는 봐요. 저도 퇴장 맞다 봐요. 이거는. 네, 이건 명백한 득점 찬스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퇴장이 맞다고 보는데 이후에 수적 열세에 빠지고 조고메즈가 들어오고 하면서 좀 리버풀의 팀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이후로는 좀 전술적으로 무의미하다. 그래서 그냥 계속 무의미하게 뉴캐슬이 이겼습니다 하고 끝났어야 되는 경기인데 평범하게 가자면 근데 약간 80분 이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짚어볼 점들이 많죠. 저 입장에선 다행이죠. 네. 진짜 그냥 70분까지는 거의 진짜 반 자면서 보고 있다 갑자기 80분부터 세상이 바뀌게 됐어요. 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던 클롭과 누네즈, 저희는 포기했지만 리버풀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이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냈어요. 일단 처음에 클롭의 대처를 살펴보면 반다이크 퇴장 직후 클롭은 루이스 디아스를 빼고 조고메즈를 교체 투입합니다. 이로써 4-3-2 정도의 전술을 구성을 했는데요. 이는 경기 초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공격을 해서 동점을 만들기보다는 밸런스를 좀 유지하자라는 목적을 띄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4-3-2 전역 내지는 4-4-1 전형을 구축을 해서 중앙 밀집형 수비를 했고 좀 역습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술 변화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고 이렇게 중앙에 밀집되다 보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측면에 공간이 많이 나고 그래서 좀 신나게 후드를 맞았죠. 네, 물론 클롭이 어쨌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서 3백을 뭐 쓴다던가 한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되게 많은 장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분위기를 추스리기 위해서 4-3-2 전술을 사용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잘 버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는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퇴장을 당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어쨌든 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었기 때문에 이때 진짜 30분 전 60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 뭐 이건 진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쩔 수 없는 선택. 네. 그냥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클롭은 무승부 내지는 한 골 따라가 보자에 만족하지 않고 확실하게 공격적인 분위기를 내서 무승부 이상을 노렸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리버풀이 패배에 어쨌든 가까워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타, 엘리엇, 누네즈를 투입을 하면서 4-2-3으로 체제를 전환을 합니다. 발빠른 누네즈를 투입을 하면서 뉴캐슬의 수비 그리고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창출해냈는데 이는 사실 지난 경기 홀란드의 좀 역할과 유사하죠. 저희가 또 언급을 드렸는데 그런 것과 유사하면서 좀 더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원 장악력을 높이고자 했던 시도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라인을 끝까지 올렸던 뉴캐슬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통해서 역습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아니 사실 뉴네스가 발이 빠르잖아요. 사실 발 빠른 공격수가 앞에 서 있으면 수비진을 조금 부담스럽게 물러날 수 있게 좀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날 경기는 이게 정확하게 잘 들어맞았다. 네. 게다가 누네즈뿐만 아니라 살라 내지는 조타도 충분히 역습에서 위력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약간 막판에 이런 조커들을 투입한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날 중계진의 언급에 따르면 뉴캐슬 수비진이 발이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역습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언급을 했는데 결국은 끝에 누네즈가 멀티골을 득점을 하면서 경기를 뒤집어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리버풀 포인트를 쭉 살펴봤는데 저는 이 경기는 사실 리버풀이 어떻게 하고에 따라서 뭔가 네네네. 결과가 갈릴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리버풀은 그냥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해야 될 선택을 이제 클롭이 했던 거고, 근데 반면에 이제 뉴캐슬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기가 달라질 거였는데 이제 앞으로 얘기할 뉴캐슬의 이제 문제가 이 경기에서 이런 극적인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게 했죠.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뉴캐슬 네. 포인트로 넘어가자면 뉴캐슬은 나쁘지 않은 조직력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경기 초반 뉴캐슬부터 살펴볼게요. 공격 시에 뉴캐슬은 트리피어의 오버래핑을 활용해서 변형 백스리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3-2-5 정도의 포메이션이라고 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토날리가 이제 측면 뒷공간을 커버해 주거나 아니면 스위칭 플레이로 직접 측면으로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알미론, 토날리, 트리피어 등의 그런 연계를 통해서 공격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반다이크의 퇴장 이후, 그러니까 한 30분 이후부터죠. 그때부터는 더욱 높은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도 그럴 것이 한 명이 많잖아요. 이게 네.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을 맡고 있는 리버풀을 상대로 좀 더 양쪽 풀백을 적극적으로 오버래핑 시키면서 경기장을 폭넓게 활용하려는 시도를 가져갔고요. 여기에서 덴번이 전진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보여주면서 주도권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뭐 실제로 뭐 점유율이나 뭐 슈팅 이런 수치를 보면은 뉴캐슬이 훨씬 앞서 있고, 그리고 이 퇴장 당한 상황이 일단 선제골을 기록하고 또 상대가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뉴캐슬은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1대0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2대0, 3대0 이렇게 해서 경기를 좀 네. 빨리 끝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가 역습에 강한 리버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럴 때 만약에 득실차를 많이 벌려놓으면 나중에 가서도 유리한 네,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선택 자체에 막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뉴캐슬이 이제 기회를 많이 만들었음에도 결국은 또 결정력 문제가 되었죠. 지난 경기에 이어서 참 이 뉴캐슬의 공격진이 생각보다 강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저 공격진. 1라운드만 봤을 때는 저는 와, 야, 이번 시즌 맞죠. 뉴캐슬 그때 진짜 큰일 났다. 4골 넣고 되게 어, 좋았죠. 진짜 큰일 났다. 이랬는데 사실 지난 라운드부터는 다시 조금 뉴캐슬이 작년에도 계속 고집되었던 수비는 좋은데 득점이 조금은 아쉽다. 이삭이 좀 득점이 아쉽다.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도. 그렇죠. 이날 뉴캐슬의 스탯을 살펴보면 점유율이 60%였고 슈팅이 23개, 유효 슈팅이 8개, 그리고 기대 득점이라고 하죠. XG 값이 1.99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뉴캐슬이 만들어낸 공격 기회로는 2골 정도는 뽑아내야지 이제 맞는 스탯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날 이삭, 알미론, 윌슨 등에게 기회가 주어졌지만 번번이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명 된 팀 있잖아요. 사실 중원에 틀어막는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경우에 더 어렵다. 사실. 뭐 더 골 어려워지는 어렵다. 면이 있죠. 네, 그래서 어떤 팀들은 일부러 한 명이 없는 거를 준비할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전 들었거든요. 맞아. 무리뉴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한 명이 빠진 상태로 이 수비하는 축구를 어떻게 뚫어낼 것이냐 이런 걸 실제로 훈련하는 팀도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날 경기는 그렇다고 쳐도 조금 너무 했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네. 유로폴 네. 수비가 막 엄청 강력한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두 팀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제 끝났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게 막 리버풀이 수비를 정말 잘해서 기회 자체가 안 만들어졌으면 뭐 할 말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뉴캐슬이 종종 기회를 잡았거든요. 어쨌든 리버풀도 올라오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이제 한 골을 추가를 못해서 경기를 내준다? 이거는 좀 큰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물론 그런 공격진 와중에서도 한 명이 빛났던 선수가 있죠. 앤서니 고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경기를 내주기 전까지 뉴캐슬의 에이스는 단연 앤서니 네. 고든이었습니다. 이제 대인 수비에 약한 아놀드를 상대로 스피드 내지는 드리블 능력을 통해서 완전한 우위를 점했죠. 사실 아놀드가 미토마의 맞대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유형의 선수를 상대로 되게 고전하는 모습을 네.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놀드가 옐로 카드를 받고 반다이크가 레드 카드를 받는 상황에도 모두 관여가 되면서 리버풀 수비진을 혼자 흔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고든이 뭐 에버튼에서 넘어올 때도 워낙 뛰어난 선수이기도 했고, 사실 고든이 저는 작년에 이렇게 넘어왔을 때 봤을 때는 얘가 그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쵸. 그리고 사실 못하기도 했어요. 고든이 못하기도 지난 했는데. 시즌에는 뭐 만족스럽지 않았죠.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이 경기를 보고 고든을 느꼈던 점은 이 선수가 확실히 번뜩임은 있다. 이 선수 확실히 번뜩임이 있고, 이 선수가 그래도 왜
잉글랜드 내에서는 꽤 유명한지는 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그 이정료가 그 값을 했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진짜. 그랬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72분에 고든이 교체 아웃됐죠. 근데 그 이후로 팀의 에너지 레벨이 눈에 띄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왜 교체한 거야 나는? 저는 알미로를 뺄 줄 알았거든요. 네. 하비반스는 이제 득점이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 뉴캐슬 입장에서 득점을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들어가야 된다고 봤는데 저는 당연히 알미로를 뺄 줄 알았거든요. 2단계에서 기회도 좀 놓치고 했으니까. 네, 뭐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결국은 이 교체 카드로 인해서 그러니까 고든이 나감으로 인해서 뉴캐슬의 에너지 레벨은 떨어지고 리버풀의 전진이 오히려 용이해졌음을 감안을 하면은 고든의 영향력은 이 경기에서 매우 지대했다라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가 보자면 에디아우의 선택이 결국은 아쉬웠다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준비는 잘했거든요. 저는 사실 준비는 잘했다고 봐요. 맞아요. 솔직히 전반 그 퇴장이 오히려 나오기 전까지 뉴캐슬이 준비한 게 아주 잘 통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결국 이런 걸 보면 플랜 A는 잘 짜지만 플랜 B가 아쉬운 감독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에디 하우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 경기만은 플랜 B가 아쉬웠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우선 앞서 언급한 아쉬운 교체 운영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날 에디아우 감독은 고든, 토날리, 조엘링턴, 이삭 등을 교체를 하고 그리고 뭐 롱스테프라던가 윌슨, 반스 이런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뭐 교체 투입된 선수들은 영향력이 떨어졌고 오히려 괜찮았던 선수들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전반적인 파괴력 내지는 조직력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특히 고든이 빠진 거는 매우 아쉬웠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경기 마지막까지 공격을 했던 것도 좀 아쉬웠거든요. 물론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득점을 노린다 이런 거를 이런 의도를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와중에도 뒷공간을 너무 내주고 좀 오히려 무리하다듯이 자신들의 오버페이스를 가져간 건 아닌가. 저 0대 0인 줄 알았어요. 네. 그 뉴캐슬 하는 거 그러니까 보고 사실 이 라인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거는 경기 한 80분까지 정도 아니면 정말 빨리 좀 한 75분 정도까지는 라인을 올려서 상대의 체력도 어느 정도 빼놓고 이런 순간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차근차근 조금씩 내려오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밸런스 어느 정도 맞춰 나가면서 좀 내려가면서 또 어차피 상대가 수적 열세니까 사실 내리게 되면 사실 그쪽이 더 할 게 문제예요. 없죠. 그리고 우리 팀은 오히려 역습 때리면 돼. 네. 아니 어차피 지금 공격을 해야 반다이크 되니까. 빠졌어. 지금 뭐 아놀드 수비 이렇게 좀 약해. 고든 오늘 폼 괜찮아. 이러면 좀 라인 내려갔고 그럼 일단은 우리가 좀 받아주다가 야 우리가 역습 한번 때려. 오늘 고든 폼도 좋은데 한번 뛰라 해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더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라인을 올림으로써 오히려 뉴네즈, 살라, 뭐 조타 이런 빠른 공격진에 대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다 보니까 라인 사이의 간격이 벌어지기도 하면서 좀 팀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저희가 지난 시즌 뭐 포터나 이런 감독을 보면서 얘기했던 건 플랜 A는 다들 잘 짠다. 근데 이제 경기 내 임기응변이나 교체 카드 이런 걸로 인해서 변화를 만들고 승리를 지킬 줄 아는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오늘의 에디하우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에디 하우는 밸런스를 굉장히 중시하는 감독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날 경기는 왜 그렸나? 뭐가 끼었나? 아니 왜냐면 되게 잘할 수밖에 없는 경기거든요. 이날 경기는 오히려 좋아. 우리는 밸런스도 맞춰져 있고 사실 이런 팀들이 가끔 이런 이제 수적 열세인 팀들을 상대해서 지는 경우가 오히려 좋다. 옳다구나. 야 우리 다득점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에디 하우는 사실 그럴 만한 감독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는 왜 옳다구나를 하는 거지? 정말 한 2대0 정도는 됐어야 속이 편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자신의 수비진들이 발이 느리고 그리고 상대 공격수들이 발이 빠르다면 내리는 게 그냥 당연시하게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살라 누네즈 위협적인 선수이긴 하나 공간을 내줄 때랑 그리고 공간을 안 내줄 때의 상황은 좀 달라지잖아요. 다르죠. 뒷공간을 이렇게 넓게 벌려주면 이 선수들한테는 사실 오히려 땡큐인 상황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오히려 리버풀이 유도한 상황으로 빠져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봤을 때 에디 하우가 정말 바보 같다. 오늘 경기는 보면서도 이거 에디 하우가 이런 실수하는 감독은 아닌데 좀 아쉽네 오늘은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후반 막판 되면은 보트만이 좀 부상을 당해가지고
빠지고 타겟이 대신 교체 투입이 됐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뭐 우디네즈에게 마지막 역전골을 내줬던 거는 조금 뭐 뉴캐슬 입장에서 불운한 점이기도 하죠. 결국은 이제 에디아우의 아쉬운 경기 운영 여기에 리버풀의 팀 컬러인 뭐 역습 내지는 뉴네스의 결정력이 결합되면서 좀 이런 예상치 못한 역전극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경기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